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됐는데 네. 작년이랑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일 좀 바빠지셨나요? 네, 연말에는 모임 때문에 바쁘셔서 그런지 사건 수임이 좀 저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해가 밝자마자 그 네. 모임들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좀 바빠졌어요. 모임하고 이러면 네. 아무래도 일들이 많겠죠. 어떤 일들이 좀 더 많나요? 보통 모임에서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많은데요. 음주운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술에 취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가장 좀 많은 거는 성범죄 사건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심리 상담하러도 많이 오시거든요. 네네. 저도 궁금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정서적으로도 피해자가 되면 딱 그 얼음이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그쵸.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 확보인데요. 해바라기 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알죠. 해바라기 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해바라기 센터는 이제 범죄 피해자들, 특히 가정폭력이라든지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그 경찰서에 일단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해바라기 센터에 연계를 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DNA를 채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해바라기 센터에 가셔서 DNA를 채취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조속하게라면 네. 좀 권장되는 시간이 있나 봐요.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뭐 피치 못하게 조금 늦어진다 하시면은 72시간 이내에는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그 결정적인 DNA 채취가 72시간 이내에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씻거나 그 고민을 오래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DNA 채취라고 하면은 보통 되게 막막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타액이라든지 아니면 체액 같은 거를 채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피해 발생 당시에 입으셨던 속옷, 네. 그리고 그냥 입으셨던 옷이랑 네. 그런 걸 그대로 물리적인 접촉 없이 그대로 보존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 사실을 이제 인지하시고서는 너무 두려운 마음에 네. 바로 씻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몸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DNA 채취가 어려워지니까 씻지 마시고 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씻지 말아야 된다면은 양치도 하고 가면 안 되겠네요. 그쵸. 음식물 섭취도 안 하시고 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알아두면은 유용한 내용이겠어요. 피해자가 되면 또 피해자로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피해자가 직접 그 사건 당시에 그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피해자분들이 그 너무 고통스러우시고 그 사건 당시의 기억을 되뇌이는 거를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만 기억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기억이 날 때마다 그 기억이 희석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로서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제가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의뢰인분들한테 이렇게 사건 경위를 좀 기억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체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변호인으로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러면 피해자분들께서 그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 내시는 거에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팁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 맞죠. 근데 그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런 태도로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분들이 오셔서 정서적으로 무거운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험하는 것들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기억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담에 와서도 수치심이나 죄책감에 대해서 혹시 내가 이런 것들은 잘못한 게 아닐까, 그리고 너무 그 수치스럽고 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관계도 지인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관계였는데 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를 같은 사람으로 일치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수치심이 많이 불러일으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이야기하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 뭐 정신과도 좋고요. 뭐 그 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성범죄 고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네, 성범죄 사건 피해자로서 이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가장 큰 역할은 피해자를 2차 가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죠. 보호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일단 이런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직접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통은 경찰에서 뭐 조율을 해준다고 하기는 하지만 또 일단은 번호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해자가 피해자와 지인인 경우에는 직접 연락을 해서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2차 가해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그 합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2차 가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러운 관계를 중간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셔가지고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세요. 근데 사실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요새는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발달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되게 내밀한 부분을 묻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또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간다면 든든하겠어요. 네. 근데 제가 전부터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피해자분들이 의뢰인으로 오시면 저는 이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고는 하는데 그 조언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상담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뭐 정신과라든지 그런 데를 방문을 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기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건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심리 상담을 받는 게 병행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사건이 다 종결된 이후에 받는 게 효과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어느 시점이든 피해자가 본인이 상담이 필요하고 정서적으로 좀 도움받고 싶다 하면 어느 시점이든 도움이 돼요. 그 사건 직후여도 위기 개입이 필요하거든요. 사건 직후에는 위기 상담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기억이나 또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불러일으켜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나 본인의 생활을 다루는데 심리 상담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도움이 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는 받으시는 분의 동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저는 이제 심리 상담사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이제 알아보실 때 경험이 있으신지 성범죄 피해 상담을 좀 오리엔테이션이 갖춰진 전문가한테 받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상담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 옆에 주변인들도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일단은 해바라기 센터의 사이트에 들어가도 보실 수 있어요. 그 보호자도 상담이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호자라면 가까운 가족이겠죠. 가족도
내 가까운 사람이 이런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도움을 직접적으로 줘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담이 필요하고요. 정서적인 지지 그리고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제가 만나봤던 내담자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그리고 특히 본인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제가 만나봤던 분 중에는 그 어머니 본인도 과거에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어서 그 아이의 사건을 이를 보면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 트라우마가 건드려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혼자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상담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하면서 예전에 그냥 지나갔던 어떤 성범죄 그리고 뭐 피해 사건들 이런 거 이제는 힘이 생겨서 법적으로도 진행하고 사람들한테도 좀 알리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강간이라든지 성범죄 사건들이 친고죄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친고죄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고소기간에 적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되어서 친고죄는 아닙니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기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네. 기간의 구애 없이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기간의 구애 없이. 네. 그러면 용기 내면 해보라고 가보라고 격려해드려도 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상담사와 또 변호사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게 된 정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